한심하기는. 내 뱃속에서 저런 애가 나왔다고. 고성의 성에 안 차는 지은호. 과연 고성이는 지은호가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이 밝혀질까요? 지은호는 자신의 친모가 고성희라는 사실을 알면 어떤 충격을 받을까요?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내 딸이라는 걸 내가 몰랐을 거라 생각했니? 이 한마디가 귓속을 때리자 지은호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는데요. 그 순간부터 모든 장면이 다시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일만 칼같이 시키던 냉정한 상사였던 고성희가 사실 친모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을 고성희가 아주 오래전부터 알았다는 사실이요. 마음속 어딘가에서 눌러왔던 고조된 감정들이 한 번에 터져나왔고 숨을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도 잊어버릴 만큼 혼란스러웠습니다. 지은호는 떨리는 입술로 말했는데요. 왜 지금까지 나를 버린 척했어요? 왜요? 정말 버림이었는지 아니면 은폐였는지 그 경계가 너무 악독해서요. 고성희는 한치 망설임 없이 받아쳤습니다. 버린 게 아니라 지켜본 거야. 지금 아니면 내 모든 게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말은 곧았지만 마음은 더 차가웠습니다. 지은호는 그 말 속에서 모성보다 계산을 먼저 봤습니다. 지켜본 게 아니고요. 숨긴 거였죠. 그리고 이용할 생각이었죠. 이 시작은 언제부터였을까요? 고성희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자신이 낳은 아이라는 걸요. 다만 그 사실을 공개할 수 없었습니다. 박진석과의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박진석의 사람들과 가온재단 이사회가 그녀의 과거를 털어볼 때 제일 먼저 걸릴 지점이 바로 혼외 출산과 입양 기록이었기 때문인데요. 고성희는 자신이 치고 올라가야 할 자리, 지켜야 할 이름이 너무 선명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아주 오랫동안 묵묵히 정보를 쌓았습니다. 지은호의 성장, 학교, 아르바이트, 건강검진 이력, 심지어 친구 관계까지요. 직접 손대지 않았습니다. 대신 믿을 만한 사람들을 전진 배치했는데요. 다 모아놓고 지켜보는 척했는데 사실은 필요한 때 꺼내 쓸 카드로 쌓아둔 거였습니다. 박진석과 결혼한 뒤 고성희는 더 정교해졌습니다. 고성희는 가온재단 협력재단들을 늘렸고 기부금과 계약서를 촘촘히 나눴습니다. 표면은 선행, 속은 비자금길. 보고서 한 칸에 소액운영비, 결제칸에 빈칸, 밤에 만들어진 보정본. 이렇게 모은 돈과 관계로 자신이 움직일 힘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죠. 언젠가 내 딸 지은호를 내 옆에 세울 거야. 사랑이 아니라 성과로. 성공을 위해서라면 딸도 계획이었으니까요. 명목은 위기 대응 자금이었고 실제 용도는 권력의 근육을 키우는 일이었는데요. 그렇게 쌓인 비자금은 가온재단의 껍질을 더 반짝이게 만들었고 고성희는 그 반짝임을 곧 안전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지은호는 그 사실을 모르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카페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밤에는 인테리어 도면을 그리며 버텼는데요. 이지혁이 카페 창고에서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내려놓은 박스를 보던 날 지은호는 묘하게 이상했습니다. 선배, 창고에 먼지 많아요. 알레르기 올라오면 일 못하는데요. 너스레 섞인 말이었는데요. 사실은 그 박스에 담긴 누군가의 재기가 자신의 오래된 꿈과 닿아 있다는 걸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사사건건 부딪혔습니다. 일 처리 방식, 거래처 톤, 재료 단가. 심지어 이지혁이 컵라면 먹는 것까지요. 그런데 묘하게 부딪힐수록 서로의 호흡이 맞아가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또 사람 마음을 못살게 굴었습니다. 박성재는 그녀의 변화를 날카롭게 봤습니다. 은호 씨, 오늘 저녁에 잠깐 시간 돼요? 그냥 밥이나 먹죠. 박성재는 매번 부드럽게 다가왔는데요. 힘들면 제가 도와줄게요. 일단 밥부터 먹어요. 그 농담 속엔 진심이 있었고 배려가 있었고 약간의 결연함도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결연함에 성재가 너무 고맙고 잠깐 기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이지혁이 봤습니다. 이지혁은 말은 안 했는데요. 표정에서 다 보였습니다. 스스로는 아닌 척했는데 질투가 올라왔습니다. 컵라면에 물 붓는 손이 잠깐 떨렸고요. 그날 밤 이지혁은 괜히 문 닫힌 카페 유리문을 한참 동안 봤습니다. 지은호가 신경 쓰여라고 낮에 혼잣말을 하였고
밤이 되자 마음을 구겨놓는 문장으로 변했습니다. 내 딸이 아니어도 내 그림에는 있어야 해.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뒤흔들었습니다. 사실 박영란은 고성희의 친딸이 아니었는데요. 그런데도 고성희는 영란을 철저히 길들이며 자신이 원하는 엄마의 이미지를 연출해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고성희의 가짜 가족의 시작이었습니다. 고성희에게 가족은 진짜 피보다도 더 유용한 도구였는데요. 박진석 앞에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바로 다정한 엄마라는 이미지였습니다. 박진석은 성희의 모성에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넌 정말 따뜻한 여자야. 모성이란 게 이런 거구나 라며 감탄했는데요. 성희는 그런 남편을 향해 겉으로만 미소 지었죠. 하지만 속으론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모성이라고 믿는 게 사실은 내 야망을 감싸는 가면일 뿐이야. 그래서 영나가 선택된 겁니다. 영나야, 넌 혼자선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엄마가 필요하잖아. 처음엔 따뜻한 위로 같았지만 점점 더 독처럼 스며들며 영나의 자존감을 갉아먹었습니다. 칭찬 뒤에 날카로운 비난, 격려 뒤에 엄마 없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세뇌. 영나는 시간이 갈수록 자기 힘을 믿지 못하게 됐고 결국은 엄마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아이로 굳어져 갔습니다. 어느 날 영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진짜로 혼자서는 못하는 아이인가? 그 말은 누군가에게 들려주려는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묻는 절규였는데요. 하지만 고성희는 의미심장한 미소만 지었습니다. 마치 그래, 내가 결국 내 울타리 안에 묶여 있다는 증거라는 듯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영란은 우연히 오래된 서류 더미 속에서 자신과는 전혀 다른 이름이 적힌 출생신고 서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이름은 사라진 듯한 또 다른 아이의 흔적이었습니다. 왜 내 이름이 없지? 왜 이건 지워진 거지? 영란은 혼란스러웠지만 고성희는 단호하게 말했죠. 쓸데없는 상상하지 마. 내 자리는 여기야. 내가 아니면 넌 이 자리에 없어. 이 말은 보호가 아니라 협박이었는데요. 영란은 점점 자신이 철저히 연극의 일부로만 존재해왔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베넷 저고리 앞섭해 수놓인 별님이 두 글자를 보는 순간 내가 누구의 딸인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겠구나 싶었는데요. 재단 후원 행사는 늘 그래왔듯이 화사한 말과 번쩍이는 성과표로 채워졌는데요. 지은호는 그날도 평소처럼 후원처 확인표를 점검했고 동선 체크를 하면서 전시 코너 한쪽에 걸린 낡은 사진을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 젊은 시절의 고성희가 아기를 안고 웃고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닮았네 하고 지나치려다가 아기의 오른쪽 귀 옆 작은 점과 눈매의 곡선이 낯설지 않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기가 입고 있던 베넷 저고리 앞섭의 파란 자수 두 글자가 눈을 박아버렸습니다. 별님이. 지은호는 심장이 한번 뒤집히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집 장롱 깊숙한 상자 속에 똑같은 베넷 저고리가 있었거든요. 정순이가 가끔 꺼내어 조심스레 다림질하던 그 옷, 앞섭의 서툰 손길로 수놓인 별님이. 정순이는 늘 태명이 별님이었거든. 너는 어릴 때부터 반짝였어라고 말하곤 했었습니다. 그 말이 그때까지는 그냥 다정한 추억처럼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사진 속 옷과 집에 있는 옷이 같은 모양 같은 색 같은 자수라면 그건 우연이 아니었고요. 행사가 끝나자마자 지은호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장롱문을 열고 의자에 올라 상자를 꺼내는 손이 덜덜 떨렸는데요. 상자 뚜껑을 열자 오래된 비누 냄새가 먼저 올라왔고 그 안에 접혀있던 베넷 저고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앞섭의 파란 실은 살짝 바랬는데요. 글자는 선명했습니다. 별님이. 손끝으로 자수의 울퉁불퉁한 결을 더듬으면서 지은호는 알겠더라고요. 오늘부터는 모르는 척을 못하겠구나. 지은호는 상자 밑면에 바닥이 들뜨는 걸 보고 손을 넣어봤는데요. 얇은 봉투가 하나 더 잡혔습니다. 봉투 안에는 낡은 출생증명서 4본, 입양동의서, 그리고 작은 메모가 들어있었고요. 순희 씨, 아이 별님이는 밝은 아이예요. 꼭 지켜주세요. 언젠가 내가 성공하면 다시 데려올 겁니다. 메모 끝에는 떨리는 필체로 고성희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요. 서류의 친목 칸에도 같은 이름이 있었고요.
머릿속이 새하얘지면서도 이해하기 싫었던 조각들이 맞물렸습니다. 사진 속 아기, 집에 있는 옷, 그리고 메모에 쓰인 태명. 모두가 한 방향으로 가리키고 있었는데요. 그날 밤 지은호는 정순이 앞에서 오래 숨을 골랐습니다. 엄마, 이 옷이요, 행사에서 본 사진 속 아기 옷이랑 똑같았어요. 그리고 이 메모에 별님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왜? 정순이는 잠깐 고개를 떨궜고 손등을 쓸어내리며 천천히 말했는데요. 은호야, 내가 준비될 때 말하려고 했어. 근데 준비라는 게 결국 상처를 견딜 힘을 말하더라. 그때 나는 내가 상처를 견디지 않아도 되는 아이였으면 했고, 그래서 오래 미뤘지. 지은호는 울컥했지만 바로 울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부서지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눈물조차 나오는 길을 잃은 느낌이었거든요. 엄마 진짜 그 사람이에요? 가온재단 이사장 고성희가 제 친엄마예요? 정순이는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고요. 그래. 고성희. 그 사람이야. 그 다음의 선택은 지은호가 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지은호는 재단 사무실로 향했는데요. 복도를 걸어가면서도 혹시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억지로 껴넣어 보았지만 사진과 옷과 메모는 말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자 고성희가 앉아 있었고요. 서류철을 넘기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무슨 일이지, 지은호 씨? 지은호는 말없이 봉투를 꺼내 메모를 먼저 탁자 위에 올렸는데요. 이 글씨요. 고성희라는 이름 맞죠? 고성희의 얼굴은 단숨에 아무 표정도 없는 상태가 되었고요. 이걸 어디서 가져왔니? 목소리가 지나치게 차분해서 오히려 긴장감이 났습니다. 제가 찾았어요. 집에서요. 그리고 행사장에서 이사님이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도 봤고요. 별님이라는 태명도요. 고성희는 한참을 지켜보다가 아주 짧게 웃었는데요. 그래. 봤구나. 내가 내 딸이야.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하니? 인정처럼 들리기도 시험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왜 지금까지 숨겼나요? 저를, 제 이름을, 그리고 우리 관계를요. 지은호의 목은 바싹 마르고 있었는데요. 고성희는 의자를 살짝 밀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은호 씨, 세상은 감정으로 굴러가지 않아. 내가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수십 번의 검증을 통과했고 그 과정에서 혼외 출산 같은 기록은 치명적인 흠이었어. 나는 성공이 필요했고 성공은 조용함을 원했지. 그래서 숨겼어. 그땐 나에게 흠이 있어선 안 됐어. 단어 하나하나가 돌멩이처럼 떨어졌습니다. 지은호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말했는데요. 그럼 별님이라는 태명은요? 성공하면 다시 데려가겠다는 말은요? 그건 사랑이었나요? 약속이었나요? 아니면 계산이었나요? 그 질문에 고성희는 미묘하게 미간을 좁혔습니다. 버린 게 아니라 선택이었어. 널 키울 여유도 사랑할 시간도 없었어.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믿었어. 하지만 지금은 달라. 대신 나는 성공을 얻었고 이제 널 다시 내 옆에 둘 거야. 그게 딸로서 내 역할이야. 지은호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먼저 나왔는데요. 지금도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네요. 당신의 옆에 둘 카드로 보내요. 고성희는 고개를 젖혔습니다. 카드면 어때? 유효하면 가치가 있는 거야. 나는 내 걸 지켜야 하고 너는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그 말투가 너무 건조해서 지은호는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분노가 가라앉고 나면 남는 게 어쩌면 단단함일지도 몰랐거든요. 저는요, 카드가 아니고요. 당신 옆에 붙을 스티커도 아니에요. 저는 지은호예요. 그때 또 하나의 쐐기가 박혔습니다. 지강호가 입양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은 날이었죠. 오래된 봉투에서 꺼낸 출생증명서와 입양 확인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나 지은호가 친누나가 아니라는 잔혹한 증거였으니까요. 뭐야, 이게 내내 나만 호구였단 말이야. 지강호는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그동안 지은호는 늘 자신을 구박했고 사소한 빚 문제에도 혀를 차며 언제 철들래라며 무시했습니다. 그 순간 지강호의 머릿속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친누나도 아닌 게 나한테 갑질한 거였네. 내가 몰라서 당하고만 있었던 거야.
지강호는 분노하며 지은호가 일하는 카페에 찾아갔습니다. 내 친누나도 아니면서 지금까지 갑집을 해왔어. 그래서 나를 그렇게 무시했어. 카페에 있던 이지혁과 박성재도 지은호가 입양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강호는 지은호에게 화를 쏟아내며 카페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분노는 불길처럼 타올랐고 그 불길은 곧 탐욕으로 변했습니다. 지강호는 수소문 끝에 결국 지은호의 친모, 고성희라는 이름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마주한 순간 그의 머릿속에 돈 냄새가 번졌습니다. 처음 고성희를 만났을 때 지강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아시죠? 저 지은호 그 사람, 입양아라는 거. 이 사실 밖으로 새면 기사 한 줄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보통 사람이었다면 얼굴이 창백해질 상황이었지만 고성희는 오히려 비웃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럼 원하는 게 뭐죠? 너무도 태연한 반응에 지강호는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나 곧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듯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일단 1,000만 원. 급한 돈이 있습니다. 고성희는 지갑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비서에게 지시하듯 말했습니다. 송금해드리세요. 순식간에 돈이 계좌로 들어오자 지강호는 묘한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렇게 쉽게? 혹시 덫은 아닌가? 혹시 녹음하시는 거 아니죠? 라고 묻자 고성희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왜 녹음이죠? 내 딸의 동생인데.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도 따뜻하게 들려 지강호의 경계심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고성희의 속내는 달랐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자기 딸조차도 철저히 이용하는 여자. 그게 바로 고성희였습니다. 그날 밤 지강호는 송금된 잔액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되는 거야. 얼마든지 뜯어낼 수 있어. 며칠 후 그는 다시 고성희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단순한 현금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현금이 아니라 투자금이 필요합니다. 박진석 회장님께는 비밀로 해드릴 테니 대신 저한테 주식 투자할 돈을 주시죠. 몇 천만 원만 불려주시면 됩니다. 고성희의 눈빛이 번쩍 빛났습니다. 평범한 여자가었다면 분노했을 상황이었지만 그녀는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속으로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 쓸만한 도구가 될지도 모르겠군. 돈 몇 푼으로 입을 막을 수 있다면야 이용할 수 있지. 고성희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당신 앞으로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해요. 그리고 절대 박진석 씨 귀에는 들어가선 안 되겠죠. 지강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 앞에서는 어떤 자존심도 무용지물이었으니까요. 이제 판은 더 커졌습니다. 지강호는 누나의 친모라는 비밀을 무기로 점점 더 큰 돈을 요구하며 고성희 곁에 들러붙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고성희는 단순히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지강호를 점점 자기 소나귀에 넣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넌 내게 빚진 거야. 내가 숨 쉬는 것까지 내가 지켜주고 있으니까. 그 말에 지강호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협박하러 갔다가 오히려 거대한 괴물에게 잡아먹히는 기분이 들었으니까요. 고성희는 그때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고 비서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적어두세요. 오늘부로 지강호 씨와는 상호 지원 관계예요. 그런데 그 말 속에는 지독한 함정이 담겨 있었는데요. 돈이 오가는 순간 도덕이 아니라 문서가 사람을 묶어버립니다. 그날 저녁 지강호의 계좌에는 거액이 들어왔고 동시에 간단한 합의서가 이메일로 도착했습니다. 상호 지원, 비밀 유지 그리고 하단에 적힌 무시무시한 위약금 조항. 지강호는 처음에는 읽지 않았습니다. 돈만 받고 다음날 일어날 작은 지옥은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지은호는 입양아라는 사실이 드러난 이후 모든 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워야 할 엄마라는 존재가 사실은 오래 숨겨온 그림자였다는 걸 알게 된 순간 마음속 기둥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았는데요. 그런 허전함 속에서 박성재의 다정한 위로는 더 크게 와닿았습니다. 행사장 이후로 얼굴이 많이 말랐어요. 괜찮아요?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말하고 싶은데요. 오늘은 아닌가 봐요. 박성재는 말없이 따뜻한 물을 건네면서 오늘은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제 옆에 앉아 있으면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숨을 쉬게 해줬는데요. 멀리서 그 모습을 본 이지혁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서 소리가 났거든요. 지금 놓치고 있다. 이지혁은 자신이 한때 지은호를 외면했던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계약 결혼으로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그 속에 감춰진 지은호의 진심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었는데요. 이제 와서야 미안함과 연민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내가 더 일찍 잡았다면 지금 이렇게 흔들리지 않았을 텐데. 이지혁의 후회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지은호를 되찾아야 한다는 강한 욕망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는 성재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버티고 있었죠. 박성재는 오래 기다렸습니다. 지은호 곁을 맴돌며 자신에게 기회가 올 거라는 기대를 하며 기다려왔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지은호가 입양하라는 사실로 무너진 지금이야말로 자신이 자리를 차지할 절호의 기회였던 겁니다. 성재는 지혁을 향해 의도적으로 날카로운 말을 던졌습니다. 이지혁, 은호 씨 마음을 흔든 건 너의 무심함 아니야? 이제 와서 붙잡으려는 건 욕심이야. 이 말에 지혁은 분노했지만 반박할 힘조차 잃은 듯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지은호는 두 사람의 시선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성재의 다정함은 안정감을 주었고 지혁의 후회와 애틋함은 위험했지만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불꽃 두 개가 양쪽에서 자신을 집어삼키려는 것 같았죠. 나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지은호는 결국 혼잣말처럼 내뱉었는데요. 그 순간 두 남자는 동시에 그녀를 바라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답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더 궁금하고 그래서 더 못 멈추죠. 이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날들은 항상 누군가의 울분과 누군가의 결심이 손을 잡는 날이었거든요. 그리고 방금 두 남자의 손이 맞닿았다는 걸 우리는 함께 보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